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강연이든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북미주 자유수 연합 주최 7차 강연을 오늘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보훈 강연을 정용산 교수님께서 해 주십니다. 많이 들어주시고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애틀란타에서 자유서울원 천병이 되고 이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원칙이 근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애틀란타 구석구석에 그분이 주시는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기원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일요일 오후인데 이렇게 또 잊지 않고 많이 자리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이 자유라는 거는 거저 얻어지는 거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투쟁과 그다음에 수많은 피를 흘려야 자유가 쟁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한국에서 뭐 아침 저녁으로 들려오는 뉴스 많이 보시죠. 뭐 오물 폭탄이 왔다, 수공 폭탄이 왔다, 많은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뭐 한국의 그 안보는 뭐 50년대나 70년대나 지금 뭐 2000년대 들어와서 또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동안 한국에서 많은 그 안보에 관해서 강연도 들으셨을 거고 직접 군대 가서 체험도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뭐 안보라는 거는 늘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정용상 교수님 여기 먼 길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우리 여러분들 아틀란타 우리 동포 여러분 만나 뵙게 된 거를 참 영광스럽고 좋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대화를 일차례 나눠봤는데 오늘 아마 좋은 강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그동안 궁금하셨던 그런 거 질문해 주시고 지금 뭐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금 거리에서 보좌 하시고 계시니까 대통령한테 직접 건의할 그런 말도 좀 해주시고 또 앞으로의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같이 토론을 통해서 좋은 대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고 끝까지 우리 그 좋은 강연 들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고 앞으로 나가는데 여러분의 힘이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동남부 한인연합회 홍승원 연합회장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남부 한인연합회장 홍승원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뭐 먹고 마시는 뭐 모임들은 많이 있는데 이렇게 귀한 말씀 강연을 듣고 또 생각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귀중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일홍 회장님과 서승건 사무총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모든 회장님 또 원로분들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명한 법학자이신 정용상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한국이 약간 많이 정체성, 국가 정체성에서 약간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사실은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고 50년대 그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세계에서 존경을 받는 경제적으로 10위권의 어떤 경제고 또 민주주의도 어느 정도 정착을 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떤 외국에서는 굉장히 따라가려고 하는 국가 모델인데, 왜냐하면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원래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폐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제3세계 국가들한테 우리가 리더가 되고 또 우리가 성장했던 발전했던 과정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런 얘기를 볼 때는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명한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법학계 그 마당발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두루두루 많은 말씀을 들으시고 또 많이 그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셨지만 이제는 이제 사회 활동으로 어떤 여러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정유상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우리가 더 자신감 있게 우리가 이 미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단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각자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미국에서 정말 필요한 역할들을 하고 그 역할들을 통해서 존경을 받는 이웃이 돼야 되고 또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각 지역 한인 회장님이나 원로분들 다 선거에 많이 참여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 지역에 이 땅에 계속 살 수 있는 후배들에게 터전이 돼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무튼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우리 할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유진철 전 회장님, 총회장님 오셨는데 지금 공화당 후보로서 지금 그 선거에 나가시는데 우리가 정말 힘을 모아서 당선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 그 동남부 한인회연합회에서 주최를 하고 지금 전 27개 5개 주의 그 한인회가 참여하는 동남부 체육대회 이번에 스포츠 페스티벌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27개 한인회에서 한 2천여 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독특한 것은 태권도 그리고 K-클래식, 국악 그리고 K-팝 이렇게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문화, 체육 행사를 모아서 전야제를 합니다. 이름은 스파클링, 코리안 아메리칸, 반짝반짝 일어나는 한국계 미국인. 이걸 통해서 우리는 더 이 미국 사회를 더 다양하고 뭔가 반짝이게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야제가 7일날 6월 7일날 7시에 둘루스 하이스쿨에서 있는데 그때 또 원로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제가 티켓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더 강해지길 바라면서 또 하나 우리가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정말 토론 문화가 형성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영록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주평통 21기 협회장 오영록입니다. 사실 우리 김일용 우리 자유민주연합회 회장님이나 우리 사무총장님, 제가 또 우리 상임위원으로도 모시고 계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평통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람이 항상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그것을 화합하는 게 또 우리의 목적이고 저는 그걸 명심하고 있고 저 잘한다는 모습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민주평통에서는 우리 정영상 교수님께서 오셔서 안보 쪽에서 말씀하시지만 민주평통 협의사무처에서는 안보보다는 인권, 평화, 통일한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반기에는 안보 쪽으로 하려고 내년에 어떤 수시대식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번에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것을 민주평통 회장으로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정의선 교수님 오셔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동안 청통에는 못 들었던 말을 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임기 정기총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북한의 비핵, 평화, 통일이라는 강연을 가지고 주제를 나누고 1사 분기 때에는 북한 탈북자를 어떻게 도와줄 건가, 그 상황이 왔을 때에는 뭘 우리가 정착할 수 있게 조건을 만드는 게 그런 주제를 가지고 1사분기, 2사분기 진행이 끝났는데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좋은 분이 오셔가지고 좋은 대화를 나누고 우리 평통 의원님이나 여기에 계신 원로분들이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기대를 하고 우리 자유수원이나 임원님들 진심으로 수고하고 고생 많이 하시고 감사합니다. 정상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응원님. 오대기 회장님이 축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쿠스, 한국말로는 한미연합회입니다. 저희는 이제 미국에 많은 지회들이 이렇게 있고, 이번 또 10월 3일 날에는 부산에서 저희가 에쿠스 멤버들이 1000명이 모입니다. 아주 대대적으로 이렇게 크게 행사를 지금 일주일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에쿠스 회의에서는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 동상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는데, 여기가 우리가 사는 데가 아메리칸 소일 위에다가 이승만 대통령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돈도 지금 펀드레이징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잘 되면은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로 이제까지의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기까지 훌륭하신 분이 누군가. 저희가 이제 평통이랑 건국전쟁을 영화를 갖다가 8일간 우리가 상영해서 많은 교포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느 분들은 많이 우시고, 또 메가더 장군을 통역하셨던 미국 해병대 대위 출신이신 그리고 또 1950년도에 미국에서 예일 대학이랑 또 예일 대학 그 로스쿨 나오신 잘리 너는 96인데 두 번이나 영화를 보시더라고요. 그거 보시고 나서 한 3주 있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준비위원을 해가지고 그 관 트는 것부터 시작해서 장지까지 이렇게 모셨는데 참 그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가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승만 대통령도 4대 강령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 다음에 기독교 입국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미동맹. 우리나라가 한미동맹이 없었으면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으면 지금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만약에 그 한미동맹이 없었으면 한국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메가더 장군이 그 비와 이렇게 그 잔디가 얘기를 하는데 5,000분의 1의 그 인천 상륙작전에서 그분이 통역을 하시고 중앙청 광장에다 태극기를 꽂으셨거든요. 미국 해병대 대위로서. 그런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많으시고 장전호 전투에 가가지고 미국 해병대가 완전히 전몰되는데 이분이 살아서 돌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서 저희가 그 무덤을 다 해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이렇게 오는데 굉장히 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살아있는 영웅이 이제 영원히 못 보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메가더 장군이랑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훌륭한 분들이 참 많지만 참 제일로 대한민국 있게 한 두 분이 아닌가. 그래서 미국에다 그 동상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일단락을 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그 마음, 저희가 그 우리 주중학 박사님이랑 4월달에 저기 갔어요. 바이킹 크루즈로 네덜란드를 갔는데 한국의 그 총선에서 졌다는 얘기를 듣고 주 박사님이 아주 쓰러지셨어요. 아주
환자가 돼 있었어요. 환자가 돼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갔던 분들이 다 좋았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정상명 35대 검찰총장이랑 친구인데 저번에 왔을 때도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잘하냐고 그러니까 제 정상명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결혼식 할 때도 귤에 보신 아주 멘토거든요. 그런데 괜찮다고 잘 될 거라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처참하게 나오니까 참 걱정도 되고 혹시라도 좌파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휴지에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 많이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가 참 염려를 해야 될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님을 그리자와 운이나니 상집동세 난 이젓하여이다. 아니시며 거처르신달 잔을 효성이 아르시니다로 시작되는 고려 가사문학의 효신 정과정곡의 앞부분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참 애국자 분들이 모이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기를 고대하고 갈망하던 그 마음 하나하고 또 두 번째는 보국, 모국을 떠나서 위대한 대한민국의 선진화, 위대한 대한민국의 청년화, 위대한 대한민국의 글로벌화를 선도하시는 진정한 애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아파하는 대한민국 여러분의 보국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으셨을까 싶은 마음에서 제가 정서 선생의 정과정곡 앞부분을 잠깐 여러분께 고해 바쳤습니다. 제가 정서 선생의 후손입니다. 앞에서 여러 귀한 어른들께서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다 정리하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라고 감히 저는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1903년 1월 13일 날 102명의 우리 조상들께서 하와이에 이민 행을 결행해서 도착한 그날로부터 지금 100년이 지났군요. 그리고 앞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건국의 토목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멀리서 생각하면은 1589년 정열입의 대동사상과 천하공물론부터 시작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감히 청년 우남 이성만과 청년 도산남창호 선생께서 이 미국에 와서 선진, 민주, 자유, 법치, 인권, 평화, 복지의 세상을 품고 대한민국 건국을 하는 종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때 제가 미국에 한두 번 온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을 뵙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감동, 감흥, 감업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죠. 선거는 주권자의 잔치 마당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장송곡이 들리는 듯한 그런 처연함과 비참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순서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매우 외환의 위기 속에서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총체적인 그런 양극화, 구조적 불구조화, 이런 위험한 그런 사회적 지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 엎친데 겹친다고 합니까? 세계 경제가 매우 불순한 그런 어떤 흐름에 이어서 안보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미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참으로 걱정이 태산입니다. 총체적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계속 제가 인용을 하듯이 앞에 말씀하신 분들 내용을 또 이렇게 리바이벌 합니다만은, 이런 어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안으로는 국민 대통합이 필요하고 밖으로는 글로벌 국제 공조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래서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는 제가 논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어떤 표현을 자주 하곤 합니다. 크게 그 방향성은 어떠해야 하며 그것을 위한 갈무리 방법론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방향성은 사통이요, 방법론은 사합이다. 이렇게 해서 우선 소통, 통섭, 통합, 통일, 방법론은 융합, 복합, 연합, 화합. 좀 말도 안 되죠.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운율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나아가야만이 이 위기의 이 세상 속에서 위대한 대한민국, 중추 대한민국, 선도 대한민국으로, 저는 또 그것을 뭐 린치핀 코리아 뭐 이런 표현을 좀 씁니다. 문법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국민 통합과 글로벌 공조가 대단히 중요한데, 국민 통합은 무슨 집합이나 무슨 어떤 막 호령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지금 정말 위기 중에 위기니까 국민 대계몽, 국민 대타협, 국민 대계약, 뭐 마그나 카르타 같은 국민 대계약이 바탕이 된 국민 통합의 강고한 힘을 가지고 이 글로벌, 그러니까 이제 외교 전선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주변국의 국익과 세계 평화와 인류 공존 공영이 일치하는 그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야 될 것이다. 어제 오늘 뭐 한 720개, 이게 뭐 낙하산이라고 합니까? 제가 참 특전사 출신입니다. 예, 저 낙하산 좀 타봤는데 이놈들이,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 뭐 오물을 넣어서 뭐 던지고 있다는데, 뭐 그것은 어찌 보면 지역적인 문제이고, 이 핵 문제를 앞으로 내세운 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것 역시 국제 공조와 관련되는 문제 아닙니까?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총선이 제가 뭐 이념적이거나 진영 논리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디다 뭐 이런 표현을 좀 쓰기가 어색해하는 그런 어떤 입장인데, 이 앞에서 이야기한 그 선진 자유민주 평화 인권 복지 법치 정의 대한민국을 지향 나아가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 총선이 아주 흥분될 정도로 아름다운 결과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총선의 참패로 인한 오수의 몰락과 그 다음에 국민 대통합을 저해할 그런 갈등과 분열과 불통과 불신과 반목과 이반이 쏟아질 듯이 먹구름처럼 이렇게 쌓여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인가.
저는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위대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물러나셨습니다. 우물쭈물된 대한민국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어떤 수학과 교수가 아니니까 70년 동안에 폭부가 3만 배 정도 늘었고 교육약이 12,500배, 그 다음에 우리 일반 국민소득이 한 500, 한 40, 50배, 그 다음에 민주화와 산업화가 인류 문명사상 초단기간에 이룩한 유일한 국가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태어나서는 안 될 대한민국이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그분들의 논리가 여기에 접합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잘 표현을 안 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곧잘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는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다. 보수의 부활을 통해서 국가 발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때다. 보수의 부활만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정말 그 현대사상, 현대 역사에 있어서의 그 역동적이었던 지난날의 영화, 그 르네상스를 우리가 구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처음에는 초고가 137페이지다가 이렇게 줄여서 54페이지까지 갔는데 이것도 안 되겠고, 그래서 제가 몇 장으로 이렇게 또 제목만 이렇게 한번 줄여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프롤로그 들어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5시간 정도 해야 이게 끝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뭐 좀 농담이고 한 30분 정도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적당한 시간에 저기 마침 제 벽에 시계가 걸려 있으니까 적당한 시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승분께서 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훌륭한 강의는 시간을 맞추는 거라고. 근데 아주 엑기스 모아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종치고 나서 20-30분 더 하는 강의는 그건 허다. 뭐 이런 것을 저는 진리로 믿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선 보수, 범보수라는 표현을 제가 좋아합니다. 이 보수가 부활해야 되는데 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번 총선의 평가와 전망을 해보고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은 여러분들이 신문의 칼럼이나 뭐 등등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 보수의 약점이 무엇인가? 그것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자, 이 보수 세력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보수라고 하는데 이 보수가 무엇인가? 이 보수에 대해서 그 현 주소에 대한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겠나? 이 슬픈 참 이게 완전히 다운된 이 보수의 현 주소가 어디매일까 하는 것도 참 이렇게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수의 부활의 이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그 부활의 방향성은 어찌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보수의 가치를 어떻게 그러면 혁신할 것인가? 한국 보수 세력이 부활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며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이 보수의 네거티브 워딩 있죠. 아주 부정적인 그런 어떤 뭐 보수하면 어둡고 뭐 이렇게 낡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제가 동영아 상식 포럼의 대표를 아직도 맡고 있습니다. 3년째 맡고 있는데 불공정과 몰상식에 익숙하고 어떻게 이렇게 내 자식이 뭐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 사례가 있죠. 뭐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제의식이 없는 그런 어떤
명암할 때 암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응? 예, 결국은 지금 우리 이승만 대통령, 그다음에 고아 송진우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 이런 분들이 자유의 가치를 얼마나 강조했으며 이 공화국에 대한 집념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자, 어찌하면은 그런 식으로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구현할 것인가? 그 다음에 통합 이야기를 제가 앞에서 여러 번 몇 번 들었습니다만 이 보수와 진보가 격렬하게 싸워야 너 죽고 나 살기식으로 싸워야만 하는 것인가? 보수의 지경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보수와 진보의 동행의 그런 어떤 접점은 과연 없을까? 그 다음에 지금 기준으로 여당과 야당의 어떤 협치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수의 부활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보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죠? 위대한 대한민국을 살리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키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불태전의 전진을 위해서 보수가 부활해야 한다. 보수가 위대한 대한민국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있어서 주전이 되어야 되고 주장이 되어야 되고 그 사회에 있어서 주류 메인스트림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위대한 대한민국은 왜 위대한 대한민국 하는가? 이 앞에서 뭐 총선 평가 뭐 이런 내용을 제대로 말씀 안 드려도 안 되겠나 싶은데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대한 대한민국을 계속 강조하는 그 이유가 지금 뭐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그 세종의 민본 중심의 그 국가 개혁, 동양의 르네상스가 서양의 르네상스보다 한 6, 70년 빨랐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막 체계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막 이렇게 쏟아붓듯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1980년에 발간된 세계적인 과학사를 전공한 일본의 학자가 세계 과학사 대사전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제가 혹시 농담은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다 진담입니다. 인류 문명 사상 요구히 보존해야 할 제도나 정책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로 치면 요새로 치면 노벨상이죠. 그것을 정리를 했는데 유럽 제국가가 28개, 그 다음에 중국이 6개, 중동이 2개, 조선이 26개, 일본은 0개. 그때 이제 미국은 없었으니까 그죠? 15세기 초중반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본의 과학사를 전공한 세계적인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나라의 산업화의 시원을 정주영 회장 훌륭합니다. 영국 가서 돈 빌려올 때 거북선 그것이 시원이 아니고 세종대왕의 과학 기술을 개발 발전 거기서부터 저는 산업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민주화는 언제부터인가? 물론 제가 4월에 회장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시원을 끌고 올라가면 앞에서 이야기한 1589년에 돌아가셨죠. 정여립의 대공사상과 천하공물론을 바탕으로 한 그 공화정 사상이다. 그것이 너무 멀면은 1905년 도산 안창호 선생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한 공립협회, 요새 우리로 치면 정관 제1조에 보면은 공화정 사상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고 2년 후에 한양, 한성, 서울에서 창립된 신민회의 정관 1조도 공화정 사상을 강력하게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05년 이 미국 땅에서 대한민국의 공화정을 이렇게 표방 한 14년 후가 1919년이죠. 3.1운동 후에 4월 11일 또는 4월 10일 그건 뭐 좀 법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방망이 두드린 날하고 공포한 날 그게 뭐 이렇게 오손도손 만나서 했기 때문에 그게 착하지 않아서 보통 뭐 그런데 4월 11일이라고 하죠. 상임시정부 우리로 치면 헌법 제1조도 공화정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야기한 정여립
1589년이죠. 임난 3년 전이니까 1589년에 그 엄혹한 왕정 체제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뭐 그 이후에 기초곡사 뭐의 원인이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공화정의 비조라고 하면은 뭐 외운 것은 아닌데 자꾸 이렇게 나오네요. 1651년부터 58년 올리브 크로메르를 공화정의 비조로 칩니다. 한 60년 빠르죠. 좀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 자기 자랑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너무 이렇게 위축되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민주화의 기원을 저는 거기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하고 또 위대한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정립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앞에서 말씀드린 뭐 태어나서는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유엔이 유일한 합법적으로 인정한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건국도 없다 뭐 이런 광고 기자님 안 계십니까? 참 이거 굉장히 힘드는 이런 상황에서 범보수가 사통사합에서 향도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이 앞에서 말씀드린 정말 갈등 덩어리로 되어 있는 이 갈등을 넘어서 통합으로 그러면서 평화와 공존 공용으로 가는 데 있어서 앞에서 북한인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남한사회뿐만이 아니고 남남 통합의 힘을 바탕으로 비정치적인 분야에 있어서 남북 통합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터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 갈등과 분열의 현대사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을 줄이고 넘어갔습니다만은 보수 세력의 여러 가지 약점이니 그 다음에 보수의 현주소니 어떻게 보수를 혁신할 것인가 이것은 자유공화정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그 보수가 부정적인 그런 어떤 비침이 있는 것을 이렇게 자유라고 하는 그런 더 고귀한 가치로 좀 이렇게 재생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고 드리는 것은 생략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올리고요. 그래서 갈등과 분열의 현대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대통합을 위한 일을 무엇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포럼 대표라서가 아니라 요즘 저한테도 뭐 여러 가지 부탁이 많이 들어와요. 뭐 이런 부탁 저런 부탁. 그때 저는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내가 공정과 상식 포럼의 대표이기 때문에 포럼의 명칭을 벗어나는 그런 은행을 내가 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망가진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어떤 취지, 목적으로 2021년 3월 4일 그날이 뭐 무슨 날인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발기인 총회를 하고 5월 21일 창립총회를 열어서 지금까지 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공정과 상식을 회복해서 반듯한 대한민국을 재건축하는 그 건축장이 장인할 때 장, 책임자가 자유로 무장된 범보수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지금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려운 중에서는 이 동북아 정세가 정말 기로에 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누구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미중 간의 갈등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등이 터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국은 중국몽과 1대1로 그 다음에 뭐 AIIB라고 아시아 인프라 뭐 투자은행 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일정 지분을 각국에서 내는데 중국이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 이 그런 어떤 경제적인 측면, 뭐 정치적 외교적인 측면
네, 그런 어떤 양2 타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에는 뭐 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쿼드 체제하고, 그 다음에 인도 태평양 에코노믹 프레임워크이라고 합니까? 이래서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경제적 이런 양축으로 이렇게 뭐 G2도 아니죠. 중국이 어떻게 G2입니까? 이렇게 다투는 가운데서 우리가 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일본은 그 어떤 지렛대로 북한과 2013년 스톡홀름 협약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대화의 통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대만 문제가 저희들에게 무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이 상황,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도 궁극적으로 사통사업에 바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 동북아,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동네 나라들끼리 이렇게 연합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북아만 각자 도생의 그런 상황. 요 원래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삼국 FTA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북아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그런 어떤 방법론을 찾아가야 한다. 그래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리치핑 코리아의 위상을 우리가 구축해 가지고 좀 우리의 위상을, 우리의 무게를 우리가 중심축이 되도록 나가는 데 있어서는 통합의 그런 어떤 과제가 절실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과 분열의 현대사를 이제 극복하는 그런 어떤 지혜가 이제 필요한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요즘 제 친구들은 애국적이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가슴에 대한민국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대한민국이 우리 가슴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나 나라의 이야기를 할 때 이 가슴에 대한민국이 없고 이기적인 그런 어떤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은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이 공동체 이익, 대한민국 이익, 그다음에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지키는데 보수가 선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죽기를 각오하고 개혁과 변혁을 해야 된다. 개혁의 접점을 확장해야 된다. 계속 입술로만 이야기하고 입술로만 정치하고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보수가 개혁을 선도해야 되는데, 마치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단체인 것처럼 그렇게 자리매김되어 있는 것을 벗겨나가기 위해서는 자유라고 하는 것을 좀 부정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그런 보수라고 하는 이름에 좀 이렇게 뭐 반창고를 붙이든지 뭐 약을 먹이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좀 바꾸어 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보수가 국가개혁을 선도해야 되는데, 그 개혁의 종류들은 어떤 것이 가능하면 좋죠. 많을수록. 그래서 총체적 개혁을 해야 하는데, 요즘 뭐 연금보험, 뭐 노동, 교육, 뭐 4대 개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얼른 확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의도 개혁해야 됩니다. 국회 개혁. 300명이 웬 말입니까? 그 다음에 어느 한쪽에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이게 좀 사투리죠. 나자빠져 버리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이지만은 그게 입법부 내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내부적인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라도 상하 이하 문제로 나누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자주 좀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선 국회 개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당, 그게 정당 민주화
식으로 나간다고 생각합니까? 정당 개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참 말씀드렸나요? 그 다음에 국가 뭐 개혁 부분 이외에도 기업 구조 개혁을 통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되는데 이것은 노동개혁과 좀 밸런스를 맞춰 가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요즘 뭐 신문에 아주 그냥 덧칠을 했던 의료개혁 이것을 통한 공공의료나 지역의료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앞에서 잠깐 옆에 분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사법개혁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뭐 재판을 질질 끌어가지고 이기고도 멸문하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전혀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인권이 전혀 사법부에서 보장되지 않는 지연된 재판 그 다음에 잘못된 재판 그 다음에 그 재판을 하는 판사나 검사나 그 다음에 변론하는 변호사를 양성하는 이 법률과 양성 구조 법학교육개혁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법개혁을 통한 신속한 재판과 인권 보장을 위한 그런 장치가 좀 선진화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나라 판사가 3,200명, 검사가 한 2,100명 되죠. 판사가 평균 한 사람이 1년에 재판을 몇 건, 한 800건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고소고발 건수가 일본에 170배라고 하던가요? 우리나라 대부분 1년에 34,000건 재판하죠. 미국 연방대법원은 67건인가요? 일본 최고재판소 한 300건 합니까? 거기서 무슨 인권이 보호되고 우리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 사유는 있습니다만은 판사도 한 5,500, 6,000명 그 이유는 있습니다. 검사도 한 4,000명 정도 늘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권도 보호받고 그 다음에 권리도 보호받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 중에서 양극화를 극대화시키는 대표적인 제도가 이 법률가 양성하고 의사 양성입니다. 그 중에서 법률가 양성 구조, 이 양극화를 극대화시키고 이 계층 사다리가 없어요. 뛰는 올라가야 되는데 사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올라갑니까? 유격도 1시간, 2시간이지 평생을 유격을 할 수 있습니까? 사다리가 없는 구조. 여기에서 배가 고픈 것이 아니고 배가 아파서 사고를 내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국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제가 뭐 많은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수능시험 폐지해야 됩니다. 저보다 훨씬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나라 예비고사가 1969학번부터 생겼죠. 69학번. 그때 69학번들이 태어났을 때가 한 100만 명 태어났을 겁니다. 그때는 추려야 할 때예요. 추려. 그런데 지금은 대학 입학증은 모자라죠. 그 다음에 막 공장에서 기계가 이렇게 같은 상품 막 라면을 막 박스채로 이렇게 뽑아내듯이 사람을 그렇게 양성해서 21세기 이제 4차 산업혁명도 지금 지나가죠. 5차 산업혁명 5G에서 6G 시대로 넘어가는데 막 찍어내는 그 인재가 글쎄요 경쟁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인지 뭔지 하여간 이것도 폐지하고 그 다음에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하고 그 다음에 뭐 경제 문제 잘못이 있으면 경제부총리가 관련되는 보건복지부 쫙 모아가지고 협의를 하고 핵무기가 어떻게 되면은 북한의 핵무기 어떻게 되면은 NSC 소집해가 안보실장이 안보 관련 장관들 막 모여서 회의하고 하던데 사회 분야에 문제가 있을 때 사회부 총리는 글쎄요 텔레비에서 제가 한 번도 그런 회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사회부 총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 그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있는데 이 구성이 아주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한 명 뽑고 야당에서도 뽑고 여당에서도 추천을 뽑고 이배용 전 의화의대 총장께서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뭐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그 가버넌스 지배구조가 헝클어져 버리면은 이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화 시대를 선도하는 그런 교육을 확보해야 되고 누가 뭐래도 교육의 독립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교육의 자유, 자치, 자족, 자쟁 뭐 이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이 교육개혁이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중요한 우선순위, 사법개혁, 교육개혁 이런 것들이 앞에서 이야기한 범보수의 결집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선도해야지. 진보의 경우에는 뭐 좀 구차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뭐 성장보다는 뭐 분배가 뭐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나누는 거 갈라먹는 것부터 먼저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통합의 그런 어떤 파워를 가진 범보수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보수가 부활되고 부활된 보수가 이런 일을 해야 보수가 살고 그래야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한 고속도로를 탁탁할 수 있는 것이다. 온 세계 지도자 대통령 중에서 대한민국 대통령만 어느 누구 지도자도 가지고 있지 않는 아주 강력한 그 무엇을 가지고 있대요. 그게 북한 카드라고 하네요. 전문가들 이야기가. 그러면 이 북한 문제를 뭐 여러 가지 보고 핵 문제, 무슨 문제, 뭐 인권 문제 뭐 다 그게 엮여 있는 것 아닙니까? 인권 따로, 핵 따로, 뭐 장마당 따로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한때 남북관계 뭐 훌륭한 지도자라고 하는 어느 분께서 햇볕 정책에서 계속 녹여야 된다 하는데 저는 법에 의한 햇볕 정책이라는 용어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규범이라는 뜻이죠. 규범. 조금만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쌀이나 비료 뭐를 줘도 받는 사람 자존심이 있으니까 못 받습니다. 물론 지금 유엔 제재 때문에 근본적으로 안 되지만은 그래서 북한의 경우도 너희들도 우리가 북한을 상대할 때 200만 원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2천만 원 상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2천만이 민주화되고 산업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걔네들의 이렇게 해서 좀 잘 살고 인권도 보호가 되고 이렇게 체제가 이렇게 바뀌니까 우리에게 소위 말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다가오는구나 하는 인식을 주려면은 그냥 비료나 현금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비정치적인 분야에 있어서 그 규범을 이입시켜서 여러분들 그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그때 물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 유익하게 건진 게 있다면은 이건 어디 수령님의 훈시나 노동당 규약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아침마다 모여가지고 초콜파이는 몇 시에 주고 라면은 몇 시에 주고 전기는 몇 시에 끄고 물은 어떻게 늘 의논을 하는 거예요. 남북한 대표들끼리 모여서. 그러면서 법치가 북한에 스며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 그것이 어디까지 장마당까지 갔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금강산에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법에 의한 햇볕 정책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북한에 바로 이렇게 법에 의한 햇볕 정책을 구현하기가 힘드니까 남한하고도 대화가 되고 북한하고도 친한 체제전환 국가라든지 베트남 기타 등등의 우리의 정치적인 영역의 법 말고 기업에 관련되는 상법, 투자법 이런 것들을 그 나라에 우리 법을 수출해서 그 나라의 OEM 방식이라고 합니까? 그 나라의 법이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저는 법 수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 왜 황당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로마가 세계를 3번 통일했죠. 종교로, 무력으로, 로마법으로. 죄송합니다. 이 목사님 계신데 로마 종교나 무력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열된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법은 지금 거의 한 3,000년 가까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세탁기나 냉장고 이렇게 수출하면은 소부장을 한 10년, 15년 팔아먹을 수 있지만 법을 수출하면은 최소한 3,000년은 소부장을 팔아먹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좀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북한을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 그 다음에 또 이것 일종의 개혁 과제입니다. 그래서 개혁 과제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통일론을 모색해야 되는데 새로운 통일론에 대해서는 뭐 생략하였습니다. 아직도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텍스트 교과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저는 이 사월혁명단체 사단부인 사월회를 맡았을 때도 사월혁명 정신의 21세기와 글로벌화 청년화를 외쳤습니다. 그럼 제가 흥사단 활동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도산 한참. 그래서 도산 이야기를 좀 앞에서 좀 드렸습니다. 흥사단이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흥사단의 21세기와 청년화, 그 다음에 흥사단의 세계화, 글로벌화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청년이 세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잘 키워주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으면 내가 왕이 안 되는 그런 식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 문제는 결국 국가 미래의 문제이자 현실의 문제거든요. 청년이 일어서야 국가가 일어서고 청년이 행복해야 국가가 행복한 것 아닙니까? 사실 역사 속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어떤 분들 대부분 보면 청년입니다. 청년. 뭐 굳이 1875년생이죠. 이승만 대통령. 1878년 도산 안창호, 1879년 안중근. 다 청년 시절에 혁혁한 이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운 그런 때가 청년이었죠. 도산 이야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낭만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그때는 뭐 민족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청년을 키워서 앞에서 말씀드린 리치핑 코리아의 선봉으로 얘들을 내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 포럼이란다. 제가 이렇게 받들고 있는 포럼에 참석하신 분도 저기 계십니다만, 저희들은 처음에 교회 선언하고 나서 청년이 세상을 향한 포효 이렇게 해서 청년에게 말을 시킵니다. 한 5분 스피치 정도로. 그래서 청년을 키우지 않으면 역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렵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특전사 대학 졸업하고 77년부터 79년까지 3여단에서 근무를 했는데 뭐 구체적인 다른 말씀은 떼고 뭐 때려잡자 김일성 철수야 공산당 뭐 때려잡 복귀군 이렇게 하자 이신가 그러던 내가 통일운동의 선봉에 서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 아침에 일어나면은 내가 북한 군관 3명은 때려잡아야, 그때는 그 군사력이 3대1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때려잡아야 대한민국이 온전한다. 이거 어떻게든지 죽일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지금 죽이는 통일 그런 방향은 무리가 아닌가. 그래서 가난으로부터 자유롭고 전쟁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영혼이 맑고 깨끗한 청년에게 우리가 한번 맡겨보자. 그냥 맡기면 나라 팔아먹습니다. 키워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대한민국 보수를 이렇게 끌어모아서 범보수의 세력화해서 개혁 과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보수의 부활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은 여러분들께서 직간접적으로 들으셨을 내용입니다. 다만 자유의 가치를 좀 더 강조하면은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물을 정화시킨다고 합니까? 보수의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을 좀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정리를 하면은 진정한 보수의 정신, 사이비 보수 말고 엉터리 보수 말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보수 말고, 혹시 여기 변호사님들 우리 장인 변호사님 계시네.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법을 공부한 사람들, 특히 법률가들은 권력과 명예와 빵을 독식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길 가는 사람들은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을 보통 보수로 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 지금 찍고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뭐 그 소문에 불과하기를 바랍니다만 50억 클럽에 뭐 6명 중에서 그 성향 분석을 하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진정한 보수의 정신, 가식적인 보수 말고 진정한 보수의 정신으로 무장을 해서 보수의 외연을 확장하자. 그래서 여기 원구에서는 진보와의 동행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우리도 진보스러운 면이 좀 있어야 됩니다. 맨날 고기는 잡아놓고 보니까 뭐 해밍웨이 소설책을 없어요 고기가. 우리도 좀 젊게도 좀 가져보고 좀 이렇게 좀 진취적인 그런 어떤 기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소통, 통섭, 통합, 통일, 융합, 화합, 복합, 연합 해보자. 그래서 보수의 외연을 확장하고 보수가 국민 대통합의 정신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국민 대계몽, 국민 대계약, 국민 대타협 이런 분위기를 좀 선도해가지고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잠재우고 정말 그 얽히고 설킨 이 주변 상황 내후 외환의 위기를 극복해서 국리민복뿐만이 아니고 우리 뭐 사회적 혁명 정신에도 보면은 이 3.1 독립선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만 어떻게 편해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평화 더 나아가서 인류 공존 공영을 선도하는 표대가 진정한 범보수의 정신으로 무장한 보수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보수의 부활을 통해서 헌법 정신의 바탕을 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견인을 해서 선진민주 자유 정의 인권 복지 평화 법치 대한민국을 세우는 보수 르네상스를 향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살 길은 대한민국이 공정과 상식을 회복해서 정의와 형평이 활짝 핀 그런 어떤 통합의 대한민국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를 위해서 대대적인 개혁 전선을 확대하고 범보수가 그 주류 세력으로 개혁을 선도하는 프론티아, 파이오니아, 컨덕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보수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의 부활이 그 답입니다. 여러분 보수를 살리는데 민주주의의 본령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 계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 동포 여러분들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힘을 내시고 기운을 내시고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강연 잘 들었고 이제부터는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뭐 들어가지도 않고 왜